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킹크 과학 약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역사를 과학과 함께 빠르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 뛰어가야 합니다. 강남역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갈 때 택시가 안 잡히는 것도 골치가 아픕니다. 명절에 고향 가는 차편 예매 광클도 지친 지 오래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이동하는 것은 항상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음식을 다 먹으면 더 멀리 이동해야 했습니다. 너무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피신해야 했죠. 이런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 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원급제를 위해 한양에 당도하려면 말을 타도 며칠이 걸렸고, 마차를 탄 유럽의 왕들도 이 나라 저 나라 마시를 다니기 위해 지치지 않는 말, 힘 좋은 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더 힘센 기계 자동차를 개발한 것입니다. 1769년 니콜라 조세프 퀴노에 의해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 자동차가 개발됩니다. 사골 끓이는 마차같이 생긴 이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4km로 제 걸음걸이 속도였습니다. 이후 1808년 내연기관으로 개발된 자동차가 등장하고 1870년 지그프리드 마르크스가 최초의 휘발유 연소 엔진 자동차를 만듭니다. 1897년 루돌프 디젤 여러 시도 끝에 석유나 중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 기관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런 영구적 성과들이 실용화되기까지 다양한 공학자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무겁고 느린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럭셔리의 대명사가 된 독일의 공학자 칼 벤츠 등판. 자전거를 좋아했던 그는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100년 전에 비해 무려 4배가 빨라진 시속 16km의 자동차를 만듭니다. 여전히 마차의 티를 벗을 수는 없지만 전기조마, 후방기어, 4행정 엔진을 내세우며 귀족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선 더 싸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한 미국의 공학자,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등판. 미국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이런 명언으로 유명합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물었더라면 그들은 더 빠른 말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인정? 응, 인정. 헨리 포드는 엔진 기술의 발달을 등에업고 시속 70km의 속력을 낼 수 있는 모델 T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고깃덩어리를 갈고리에 걸어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고 생산 공정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량 생산된 포드사의 모델 T는 1908년부터 1927년까지 1500만 대를 생산하며 가장 빠르게 대중화된 차가 됐습니다. 이후 다양한 회사들에서 간지난 자동차들이 개발되며 자동차들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티 타입 13, 자구아 SS1, volkswagen Beetle, 미니 쿠퍼, 포르쉐 911 같은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명차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빠르게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며 따라갔습니다. 국산차 1호는 1955년 첫 출발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득 담은 화끈한 이름, 바로 C8차. 6.25 전쟁 때 남은 부품들을 모아 만들어서 엔진은 미국산 엔진이었고, 한 대 만드는데 4달이나 걸리는 수제 자동차였지만 한국 자동차 엔지니어들의 열정에 시발점이 된 상징적인 차입니다. 이후 많은 부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산 최초의 수출차 포니, SUV의 전설 코리안 캔두 코란도, 여전히 국민차 소나타, 대한민국 최초의 경차 티코까지 전설적인 자동차들이 개발되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갔습니다. 지금은 독자 기술로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세계 각지에 수출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시장은 크게 두 부류로 양분되어 왔습니다. 가솔린 엔진의 휘발유차와 디젤 엔진의 경유차입니다. 두 엔진 모두 4행정을 거쳐 추진력을 얻습니다. 흡기, 압축, 폭발, 배기. 두 엔진의 가장 큰 차이는 발화 방식으로 가솔린 엔진은 공기와 연료가 미리 섞여있는 상태의 혼합기에 불꽃을 터뜨려 점화시킵니다. 디젤 엔진은 압축된 고온의 공기에 디젤을 안개처럼 분사해 자체 폭발을 유도합니다. 디젤 엔진이 같은 양 대비 고온에서 작동해서 효율이 좋아 휘발유차에 비해 연비가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고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휘발유차와 경유차 중 어느 하나가 우월하기보다 서로 다른 특성들을 바탕으로 각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유차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환경적으로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유차의 경우 공기와 연료를 미리 섞지 않고 연료를 따로 분사해서 자체 폭발 연소시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연소 시간이 부족해서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인증 기준 유로4 규제 이전에 나온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합니다. 다행히도 규제가 유로4, 유로5로 강화되면서 경유차에 필수적으로 매연료 가장치 DPF를 달아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최근 출시된 경유차가 뱉어내는 미세먼지 입자 자체의 배출량으로만 볼 때 휘발유차와 경유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입자 자체의 배출은 줄었지만 공기 중에서 초미세먼지인 PM2.5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질소산화물을 경유차가 훨씬 많이 배출하는 것입니다. 질소산화물은 고온일수록 더 잘 생성됩니다. 디젤 엔진의 연소실이 가솔린 엔진의 연소실보다 훨씬 뜨겁기 때문에 도로를 달리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배를 넘습니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와 다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를 생성하고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또는 LNTSCR 같은 촉매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유로4 기준 도입 이후에 출시된 경유차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달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유차는 클린 디젤이라는 문구 아래 친환경차로 주목받아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뢰를 회복한 줄 알았던 경유차의 권위가 한방에 바닥으로 떨어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디젤 게이트. 2015년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에서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가스량의 측정을 조작해 차량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광고하며 클린 디젤을 표방하였지만 실상은 눈속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운전자가 운전할 때 꿀렁꿀렁 거리는 느낌을 느낄 수 있고 엔진 출력이 줄어들어 밟았을 때 확 치고 나간 느낌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차량이 민감한 소비자는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소비자들이 실제 운전할 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가동되지 않게 하고 배기가스 검사할 때만 재순환 장치가 작동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클린 디젤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유차가 고향인 유럽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 파리에서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도로에 실제로 배출되는 물질들의 인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경유차 퇴출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서 경유차에 혜택을 주던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노후 경유차 감축, 신규 경유차 억제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랑받던 경유차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수많은 미래 자동차, 친환경차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를 넘어 날아다니는 자가용을 보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류의 영원한 숙제 모빌리티, 그 중심에 있는 자동차의 짧은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불과 100년 내외의 역사가 자동차에 엄청난 진보를 가져왔듯이 몇십 년 후에 바라보면 지금의 차들이 어딘가 영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킹크 과학 약이었습니다.